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각각의 모양과 길이가 다른 발코니들이 나와서 다른 층의 사람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면의 파사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주에 능이 하나 있는데 1500년 정도 된 능이죠. 그 옆에 자그마한 미술관을 하나 짓는 건데, 이런 경우라면은 저 앞에 있는 능하고 그 미술관 내부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크게 뚫고, 그 유리창을 통해서 1층에서 바라보는 등과 또 2층에서 바라보는 등이 다를 것이고, 옥상에서 바라보는 등이 또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높이에서 이 공간하고 그 능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연결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생각을 해보고, 또는 가장 컨템포러리라고 할 수 있는 현대 미술과 1500년 된 어떤 누군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능하고 둘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벽으로 만들어진 그런 미술관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만든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 더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면도 좀 곡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 품어주는 느낌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층 부분은 처마 공간을 만들어서 저 아래 공간까지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쉽게 교회의 바운더리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조금 더 그 문턱을 낮추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근생은 뭐 약간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만들거나 오픈하거나 조절을 하면은 그게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그러한 장치로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 선택들이 건축물에 바뀌고, 바뀐 건축물들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JYP 사옥인데, 이거는 이제 밖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폐쇄적인 사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그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창의적으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자연하고의 접점을 극대화해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구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이 공간을 컨트롤하는 장치로서 본다면, 그럼 좋은 건축은 도대체 뭐냐?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건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모여 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그 다양한 갈등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건축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인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불필요한 관계는 좀 멀리 띄고, 또 멀어져 있는 것들은 서로 연결시키면서 그런 거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 사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조금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 구조가 앞으로 100년, 200년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큰 책임이자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작품이 나와 있지 않고 이 저희 회사의 모토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정보다,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어떤 건축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화목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배우는 그런 교훈이죠. 우리가 자연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항상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나무를 보시게 되면 항상 이런 나뭇가지들이 다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는 광합성을 해야 되고, 광합성을 하려면 표면적을 최대한 넓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쪼개지면서 점점 분열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사이는 벌어지게 되죠. 그래야지 나뭇가지가 많이 나뭇잎을 맺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쓰러지지 말아야 되니까 나뭇가지 사이가 벌어져서 바람이 통과할 수 있게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무 줄기는 굵어지고요.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죠. 그게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 자연 속에서 보시는 모든 디자인들은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답을 찾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더운 지방, 더 뜨거운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파리를 통해서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니까, 여기 사진 한 장이 없어졌는데,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가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들려면은 사실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는 문제 정의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정의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현대 시대는 AI가 디자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되게 편안하게 모든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들은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인 디자인이 되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 나오는 그 결과물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건축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직관적인 형태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사실은 그건 되게 심각한 낭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디자인은 사실은 정말 뭔가 두 개의 바퀴 중에 하나는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끝까지 AI에게 그 키를 넘기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 정의라고 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가치관이 반영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는 거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문제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챗GPT 같은 걸 돌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확률에 의해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일수록 오히려 많은 손발이 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겠지만은, 건축가라면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다듬어서 문제 정의를 좀 샤프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건데요. 그 의문 가지실 것 같아요. 왜 상대성 건축이냐. 그래서 이게 사실 이름을 좀 지어야 되는데 멋있는 이름을 짓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세대 때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엔티티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공간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계 중심으로 건축을 보는 이런 시각들도 역시 그러한 상대성 이론과 비슷한 베이스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들어서 이름을 상대성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준 교수님 정말